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집니다. 보통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근데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집니다. 되게 완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전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오랜만에 심사임당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최근 시장이 너무 어지러워서 저희 전망이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저희 솔직한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흘러내렸고, 반면에 중국,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던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 상호 관세가 좀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유입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그로 인한 충격, 교역 악화, 자체적인 경기 동력 둔화,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이 와중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도 버틸 수 없다라는 공포심리가 각 나라마다 확대 재생산되면서 폭락이 나타났었죠.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7%가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2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기점, 그러니까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죠. 보편 관세는 10%를 유지하되 상호 관세는 90일을 유예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S&P 500은 9.5%가 튀었고요. 나스닥은 12%가 튀었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패닉셀, 공포에 젖어들어서 마구잡이로 파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 4월 3일을 보시면 방어주다, 내수주다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폭락했고요. 금 가격까지도 2% 넘게 폭락을 할 정도로 전체적인 자산분들이 폭락이 나타났었고, 반대로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S&P 500 9.5%, 나스닥이 12% 넘게 오르면서 전방위적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급락했던 업종들 종목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좀 급반등이 나왔었죠. 보통 이렇게 패닉셀과 패닉바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형성됐던 저점이 당분간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동안에는 어떤 언급도 안 했던 연준까지도 최근 보스턴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4월 11일을 기점으로 위기감이 있다면, 그리고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트럼프 푸, 파월 푸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인지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 흐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게 된 배경과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나도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 미국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기업 실적, 그러니까 미국 기업 실적을 끌어왔던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 중에 반도체나 하드웨어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교역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들 실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폰을 만들 때,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해외 비중을 다 없애고 미국에서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생산 단가가 91%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럴 정도로 물가 부담이 커진다, 타격은 미국 기업이 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번 흐름들을 보면서 몇 가지 트럼프 입장에서 마지노선이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는 강건해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좀 탕감할 수 있는, 부채가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원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됐죠. 달러는 약세로 가고, 그리고 채권 금리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 이제는 채권물량 급등을 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신용 스프레드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단순하게 경기가 불안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 신용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은 4.5%, 그리고 30년물은 5%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부작용들이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딱 거기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트럼프 입장이 90일,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그리고 최근 품목별 분류를 재분류하면서 관세를 늦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에너지 패권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노출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가면서 미국 WTI 기준 유가가 60달러로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60달러를 깨기 시점부터 4%포인트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약한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엄청난 구호를 만들어냈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에너지를 살리겠어 했는데 정작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에너지 패권에 대한 명분도 잃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취임 때는 그래도 긍정 지지율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부정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지지율을 이슈별로 봤을 때 경제, 외교,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볼 때 미국채 10년물은 4.5, 그리고 30년물은 5%, 유가는 60달러.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마지노선으로서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매도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매도, 워낙 장기물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시장이 흔들 수 있는데, 국채 매수 비중,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지난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할 때 보면은 많이 판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파는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상호관세 보편관세를 통해서 많은 우방국들을 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고 그렇게 협력을 했는데 갑자기 상호관세 10%, 그리고 보편관세 25%, 20%? 좀 답답한 흐름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채에 대한 공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이 갖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다는 점들이 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트럼프의 행보도 주목해야 되는데 최근 재밌는 것은 중국의 행보예요. 중국 1기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야, 대화하자 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면 중국이 바로 대화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동남아로 가버렸죠. 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을 만난다 그런 거. 중국도 덩치가 커지고 더 커지고 그때보다도 미국 의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트럼프의 좀 입장이 좀 난처해졌다. 제가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나오면서 좀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생각해 놨던 건데, 아직까지 대신직은 하우스비로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내 나름대로 뇌피셜로 생각해 본 거는, 자칫하면,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IMF 분석도 있어요. 보편관세가 되면. 그 이유는, 한 나라마다 미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죠. 한 나라마다는. 근데 트럼프 미국 경제는 어떻죠? 전 세계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을 적으로 돌려놨으면 이제 중국의 행보에 따라서 자칫하면 중국, 유럽, 아세안 이 세 지역만 합쳐져도 교역의 비중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런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AFPI라 그래서 미국 우선정책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트럼프 사조직 같은 연구소예요. 트럼프 재선을 위한 개인 연구소 같은 데인데 거기서 주요 내각 중에 뭐 장관급 인사 중에 5명이 여기 출신이기도 할 정도로 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리포트를 보면은 다 해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보면 딱 2가지예요. 거기서 말한 거는 첫 번째, 중국 고립. 2번째, 에너지 패권. 요 2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서 아예 안 나온 내용이 딱 2개입니다. 보편관세, 상호관세. 없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잘못하면은 여기 정책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잘못 펼쳤다가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뭐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스탠스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도 전반적인 교역의 패권, 교역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는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이번 관세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긴 호흡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닐까요? 일단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센 드라이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세고. 그러니까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때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2017년 취임한 직후부터는 세금 인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중간 선거를 했는데 깨졌어요. 예, 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반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패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죠. 워낙 재정 여력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그런 효율성 부서부터 해서 관세까지 어떻게든 재정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이제 감세랑 규제 완화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10% 상호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좀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도 재정 효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흐름들은 관세를 더 세게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동안 감세했던 연장안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는 그림들,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점차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대신증권도 이 정도로 빠르게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관세 정책이. 저희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2, 3, 4월은 허니문 기간이고 5월 이후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빠르게 취임하자마자부터 관세 드라이브를 몰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막 오긴 했지만 반대로 그 다음 스텝인 규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관세 정책을 대응하는 국가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보복 관세한다, 협상하자 여러 가지 대응단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체적으로는 경기 부양, 재정 드라이브 플러스 금리 인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대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적인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겠죠.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도 풀게 된다면 그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2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림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자의 흐름들은 굉장히 부진했다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꿔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가를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집니다. 보통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근데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집니다. 되게 완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일단은 실적 불안, 업황 불안은 최악의 상황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도체 가격이 급반등했다. 그리고 실적,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뭐가 있을까? 뭐 AI 반도체가 뭐가 터졌나? 그건 아니죠. 레거시 반도체 쪽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쪽이 왜 움직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요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사놓겠죠. 몇 달 뒤에는 10%, 20%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야, 빨리 쟁여놓자 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선수요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구 환신이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작년 대비 올해는 2배가 늘어나면서 3천억 위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GDP 대비 비중을 봤을 때 금융위기 때보다 GDP 대비 비중이 높아요. 사상 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구환신 보조금을 자동차, 가전, 가구에만 줬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IT 기기까지 확대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이런 쪽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수요도 좀 꽤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반적인 IT 기기에 대한 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맞물리면서 전자의 실적은 1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는 5조, 4.9조에서 5조 정도였는데 6.6조가 나왔죠. 컨센서스 상단이 6.3조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 사람도 6.3조였는데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점들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자의 흐름들이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AI 반도체나 퀄텍스 통과가 얘기가 들어오면 좀 상승격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전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죠? 퀄테스트인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CEO 젠슨 황까지 나와서 삼성전자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겠죠. 않고 있죠. 뭐 수위를 맞추지 못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뭐 또 기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돼야지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로 방향성은 점차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이게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로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1년 동안 굉장히 희망 고문을 해왔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의 흐름보다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로 방향성 만들어주고 있다.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들려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레벨을 높여보자 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이게 전개되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수출도 괜찮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이 4분기 실적 대비 1분기 실적이 조금 레벨이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낮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낮을 거다라는 그림이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간다면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뉴스나 이슈 그런 데를 통해서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여가도 되겠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레거시 반도체 흐름만으로도 기본적으로 7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콜테스트 통과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이상을 좀 더 열어놓자 정도로 좀 가늠을 하시고 야 콜테스트 언제 통과해 라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야 레거시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퀄테스트 통과가 있다면 그러면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까 이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중국 관련 적극적 행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현대랑 삼성이랑 그 방향이 좀 다르죠. 현대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은 중국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 CEO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매출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재용 회장의 그런 행보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교류 관련 행보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또 얘기를 하세요. 야, 중국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국 반도체가 너무 올라와서 전자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행보를 했을까? 다른 데를 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의 행보,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은 좀 의미 있는 변화고,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가장 높은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억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업황들이 조금 풀려갈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전방위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전자의 대표 수장인 이재용 회장의 행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흐름들을 좀 바꿔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핸드폰 수요도 좀 따라오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전자의 실적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더 세지게 된다면 그 효과는 좀 레버리지 효과는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탈출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미국에서의 사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인가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면서 우리는, 전자는 전자 나름대로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자, 그럼 미국이 전자를 버릴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좀 끊어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자를 빼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 반도체 제재를 하겠다,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제어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전자가 빠진다? 그런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단절했느냐? 아니죠.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이죠. 둘 다 잘 끌고 가면 됩니다. 외교라는 게 되게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둘 간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꽃놀이패다. 이쪽에서도 잘 먹고 이쪽에서 잘 먹고 할 수 있는 꽃놀이패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꽃놀이패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였던 나라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중국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자, 미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진다, 관세 때문에 껄끄러진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이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양수겸장,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떡을 쥐고선 한번 저울질을 하고 그 안에서 좀 중간 정원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전자나 뭐 국내 기업들이 더 나빠지는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그림들을 펼쳐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반 별로 안 좋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긴 하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몇 분기째 실적 쇼크를 이어왔던 흐름들에서 좀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작점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신뢰도가 낮고 최근 경기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등발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종목별로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락바텀권에 다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차 전지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 부양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있었고 유력한 총리 후보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왔거든요. 5천억 유로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거면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지출을 하게 되면 GDP 전체 2%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6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재정 정책이 들어온다? 유럽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이 조금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경기 부양 드라이브 걸리면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고 유럽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2차 전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 유럽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네 경기가 살아나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는 더 나빠지지 않겠는데?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와중에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고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내려놓고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반등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들은 지금 가격 레벨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반전일지 기술적인 반등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레벨은 아마 락바텀일 가능성이 높고 한 달, 두 달 뒤에는 지금 레벨보다는 15에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관세 25% 부과가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중국 관세입니다. 대중국 관세는 100%가 넘죠. 그럼 와중에 한국은 10% 보편 관세만 부과된다. 그럼 가격 경쟁력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데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죠. 지난 주말에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 관련된 관세를 풀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관세 때문에 중국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유럽한테도 미국한테도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라볼 것은 트럼프가 계속 말합니다. 미국의 공장 지어라. 미국의 공장 지으면은 무관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여기서도 또 하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서 지금은 업황이나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실적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과격하게 나왔는데 지금 가격 레벨이라면 그리고 관세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세가 너도 나도 다 부과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일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애플이 뭘 하냐면 지금 중국과 관세가 부담이 높으니까 인도에서 수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도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 왜? 관세가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싼 쪽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서 한국 2차 전지에 대한 관세도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대비 가격이 저렴해졌다, 관세 경쟁, 가격 경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관세보다는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큰일 났어 라기보다는 관세가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 대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나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판매량은 어떠한가요? 아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차 앞으로 잘 팔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바닥 잡고 턴할지도 좀 저희가 장담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중국과 유럽 경기가 경기 모양 드라이브가 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게 저희는 원자재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셋업체들보다는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2차전지 소재, 정보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최근 바닥을 잡고 등락을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한 어떤 기업은 반등을 하다가 쭉 밀린 기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린 기업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아직까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향후 반등할 때, 바닥을 잡았으니까 이제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종목 선별에서도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차전지 업황이 좋았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불안, 실적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세 이슈, 침체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시장 수급에 더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부러졌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좋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증폭시키는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 주식 흐름 보면 변동성이 좀 커요. 2차전지들이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가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쇼커버링, 공매도 쳤던 것을 매수하는 세력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업황이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공매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줄 뿐이지 공매도가 주가를 등락을 좌우하진 않는다.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하고 좋을 때 더 좋게 만드는 게 공매도다. 왜냐면은 안 좋을 때는 공매도가 더 매도 세력을 더하면서 좀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을 때는 쇼커버링이라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은 또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주가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가장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손실이 무한대죠.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온 겁니다. 주가가 내가 공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이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손실이 계속 누적되니까요.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보시는 HTS에 요즘 들어서 공매도 관련된 화면이 있을 거예요. 저희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일간 레인지를 정해주면은 공매도가 얼마가 들어왔고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있다, 그리고 평균 대비 얼마 괴리율이 있다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선만 넘어가면 시장은 주가는 좀 빠르게 변하겠는데 라는 것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목들 중에서 평균 단가보다 높은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괜찮은지 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또 하나의 매매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점이 무엇인가요? 뉴스는 다양한 거긴 한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단추를 잘 끼워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4분기보다 올라온다? 컨센보다 잘했다? 라고 하면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이제 4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요 1분기 실적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턴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올라온다는 것들은 저희도 아직까지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중국 유럽 경기가 회복된다 플러스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반등한다,
방해성이 바뀌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 2002 소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2002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에 대한 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가 떨어지면 같이 주가 빠지고요. 원자재 올라가면 같이 주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원자재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동행성 또는 선행성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유럽, 중국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 요 세 가지가 아마 2002 투자하신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에는 LNG 수출이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LNG선을 만드는데 기술력이 특화되어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 국방, 그러니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가장 견제하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육군이 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미국 함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국내 한국 조선업체들이 MRO라 그래서 그런 유지 관리를 해주는 흐름들 프로젝트를 맺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보는 거죠. LNG 수주 플러스 MRO. 선박 유지 관리. 그러면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부터 한국 조선과 어느 정도 협력에 대한 뉘앙스를 내비쳤고, 최근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 함선이나 이런 것들을 건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것도 풀어준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국내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트럼프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돌았죠. 그런데 다만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작년 11월 코스피 7월 11월 고점이거든요. 2,900 잠깐 그쳐갔다가 올랐는데 이때 대비 다른 업종들은 좀 마이너스인 것들이 많은데 조선원자 50%예요. 플러스. 예. 독보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조선은 큰 흐름을 보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업종에 대한 추천도 작년 11월 달에 25년 전망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고점 한번 넘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일까? 아니면 쭉 갔다가 또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일까? 라고 본다면 저희는 여기서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트럼프 이런 최근 같은 흐름들, 트럼프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톤다운 된다. 특히 관세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속도 조절한다. 라고 하면은 조선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고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조선 A라는 조선 기업을 사고 싶다면은 없다. 주가가 없다. 그러면은 한 5% 정도만 사세요. 왜냐면은 저 지금 주식이 없는데 지금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무조건 1%든 2%든 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앵커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매수 단가가. 근데 매수 단가보다 한 번 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5% 샀다면 5% 더 사는 거고. 그러다 반등을 한 듯 하다 또 떨어졌어요. 내가 보유한 평균 금액보다 낮아졌어요. 그럼 10% 사고, 또 밀리면 한 20% 사고,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을 활용해서 내 보유 비중을 점점 크게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등락이 있을 때마다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 상황은 어떤가요? 방산도 어마어마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제 방산은 별 영향 없어라고 하는데 더 세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둘 간의 갈등이 끝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짐으로 인해서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군비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군사비도 최근 보면은 유럽도 군비 증강에 있어서는 재정 준축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빼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군비 증강이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장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겠죠. 비단 한쪽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동
유럽 뭐 할 것 없이 특히 동유럽 쪽이요. 이렇게 되면 성장 드라이버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방산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은 우주 항공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 산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산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죠. 큰 놈들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것뿐이지 지금은 큰 흐름들에선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서 이것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피라미딩 전략, 지금 조금 사셨다가 밀리는 대로 반등할 때 내비뒀다가 밀리면 또 사고, 반등할 때 내비뒀다가 밀리면 또 사고, 요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이나 방산이나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MRO 수주 플러스 미국 LNG와 MRO 수주 기대, 방산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에 있어서 한국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서 조선하고 방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탄탄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에서 KF-21 같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역량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며 앞으로의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특수선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굉장히 확보해 나가고 있었고, 방사는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성장은 빨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가성비라고 하죠.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싸? 라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걸 사고 싶어 할 텐데, 성능을 비교해도 괜찮고 가격은 훨씬 싼 게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수준 모멘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무기는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생태계처럼 구축될 수 있는 것들이 동유럽에서 일단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동이라든지 유럽, 서유럽까지 확산되게 된다면 좀 더 모멘텀들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국방비 지출을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군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첨단 무기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 지출도 단순하게 올드한 군대보다는 최신식 군대, 첨단 무기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고 수주 모멘텀 더 강해지는 선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어떤 후보가 국방비 지출의 진심인가,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나, 이런 것들 또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선은 원래 잘했고 특화된 산업이었는데 MRO라는 게 또 다른 모멘텀이 되면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선순환 구도를 타면서 기술력과 그리고 각 국가만의 무기 생태계를, 그러니까 방산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45도로 쭉 평생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쉬고, 쉬었다 싶으면 올라가는 게 마련인데, 최근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쉴 수 있는 구간이긴 하더라도 이때 매수를 잘 하신다면 또 한 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 시장이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봐도 될까요? 네. 단순하게 뭐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간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하나가 시작되면 폴란드에서 시작된 게 지금 파생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급력을 보여주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면, 저희는 유럽에서 시작된 군비 지출 확대가 단순히 유럽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중동,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 기회를 잘 타고
어느 정도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왔던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 몇 달 뒤, 몇 개월 뒤, 그리고 몇 년 뒤까지도 확인되면서 주가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돈으로 유럽 무기를 사야 하다는 흐름이 생긴다면 국내 방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런 흐름들은 많이 나오죠. 야, 이만큼 기대했는데 약간 슬로해질 수 있어 라는 걸로 인해서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향성이 바뀌냐? 그렇진 않죠.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이런 성장 기울기가 예상되는데, 성장 기울기가 더 빨라져. 그러면 주가는 날아가겠죠. 그러다가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좀 둔화될 거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갔던 주가가 이게 둔화될 거야 하면 주가 조정폭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도 방향성은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라서 저희는 그 흐름들은 단기 변동성에 있어서 단기 매물 소화나 과열에 쏘가는 과정에서 등락폭을 결정하는 변수지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 무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입찰 경쟁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무기들과 경쟁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을 쓰는데 야, 유럽 거니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 주고 사 할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야, 한국은 80만 원 해준대. 그러면 한국 걸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측면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산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기울기 변화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들은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른 조정이 있다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더라도 비중 확대 기회고, 야, 그러면 2000년 왜 그랬냐? 2000년 적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진 거지. 이 방산 기업들의 기울기가 좀 슬로해진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다시금 하락 추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폭이 좀 깊어질 뿐, 또 한편으로는 더 싸게 살 기회를 줄 뿐이지 방향성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4월 13일인데요. 그때 일요일인데 회사 나가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4월이 반도 안 지났구나.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4월 첫째 주에는 3월 31일 날 월간 전망을 내고, 중간에는 상호관세, 보편관세 코멘트를 쓰고, 그리고 주말에는, 탄핵에 대한 자료를 썼거든요. 주간 동안에 약, PPT로 치면 한 250페이지 정도 자료를 썼어요. 그 정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상호관세 유예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핵심은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가격이 급격히 변하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은 다시금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응하기 어려우시고 좀 힘드실 수도 있겠고, 또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무조건 저렇게 되겠구나 라기보다는 향후 상황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그 당시 최적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대신증권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대신전략 돌리거라는 채널을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황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이런 전략을 펼쳐가고 있구나, 지금 버티라고 아니면 지금 팔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투자를 세워나가고 시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25년 전망을 하면서 상고하저를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관세 정책은 빨라야 5월 달에 나올 것이고, 보편관세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었는데 2월부터 관세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상고 하저 흐름에서 하저 흐름이 먼저 좀 앞당겨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 금리 인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PBR 0.8배를 하회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도 지켜줬던 게 0.8이고요.
그동안 위기 국면 때마다 지지력을 확보해줬던 게 0.8배입니다. 지금 0.8배를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인데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 심사임당 채널 그리고 대신증권 이경민이라는 사람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번 흐름을 잘 잡아서 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